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주식시장에 입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가 몹시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고 공매도로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결국 이 인플레나 공매도 이슈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 또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이슈로 자산 시장은 매일같이 울고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전략을 좀 챙겨보는 시간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잡아봤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이채원 고문님 모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질문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빠르게 좀 가보면요. 일단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겠습니다. FMC 의사록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일부 위원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는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보시는 시각을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인 톤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들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경제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빠르게 그리고 크게 달성을 하면은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좀 애매한 표현을 했는데요. 시사하는 바는 일단 의미가 있는 거는 이런 말을 한 것조차도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언젠가는 하지 않겠느냐, 일부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속도 조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발언은 좀 지금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큰 이제 뭐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저 거론될 정도, 살짝 언급되는 정도로만 해석하고 지금으로서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장 질문에 대한 이 이야기들 이어가보죠. 지금 뭐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만 5월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매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플레 자체에 대한 얘기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하루 미국에서 지표 고용 부진했다 이러면 테이퍼링 안 한대. 또 하루는 소비자 물가 급등했어 이러면 또 테이퍼링 하나 봐 이러면서 매일같이 자산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플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일각에서는 그냥 공급발 이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돼 있고 자산 가격 낮추려면 이제 테이퍼링 해야 돼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떤 쪽에 무게 두세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현상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수급이 깨진 거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또 이렇게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크게 봐서는 이제 수급이 깨진 건데, 이제 공급 쪽에서 일단 먼저 문제가 생겼고요. 일단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문을 닫은 공장도 많고, 그리고 뭐 유통이나 어떤 물류, 그러니까 교역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어떤 병목 현상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또 경기는 서서히 좀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공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마냥 이제 뭐 이런 물가나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이제 자율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최근의 상황을 놓고 봐도 좀 최근에 곡물가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과거 수년간 보면 구경제 쪽에 설비 투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뭐 철강 공장을 새로 지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뭐 미국 경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뭐 2%를 좀 넘는 완만한 수준, 이 정도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좋은 거다.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은 단기적으로 크게 인플레이션이 좀 뭐 4월 달에 4% 이렇게 나온 거는 좀 일시적인 거로 보고 있고요. 차츰차츰 이제 수급이 공백이 메워지면서 적정한 수준의 건강한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이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문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에서 시장 자체, 증시에 대해서는 좀 걱정할 거리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걸 좀 받아들이고 소화해 나가는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 이제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이제 후자 쪽이죠.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계속 이렇게 과하게 가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 뭐 자율 조정으로 이제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적정 수준으로 회귀를 하면 다시 또 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들 뭐 무서운 인플레이션 이렇게들 표현도 많이 하는데 사실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뭐 마냥 인플레이션이 극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어요. 증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의 포인트를 언급 주셨고요.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늘 걱정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얘기요. 뭐 시작되기 전에는 뭐 지수 자체에 큰 타격 없을 거야라고는 했지만 정작 5월장에 흔들림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분명 갖고 있습니다.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공매도 우려 자체는 많이 뭐 지금 해소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매도를 하는 데는 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많은 확신이 필요하고 이제 공매도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주식을 콜 옵션으로 보면 우리가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을 때 손실폭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0원 샀다면 이게 100만 원만 잃으면 되는 거잖아요. 옵션이고. 근데 사실 수익은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10,000원 주고 산 주식이 0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10만 원, 몇십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10,000원에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뭐 증거금 부족이나 이렇게 뭐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단순히 보면 10,000원짜리가 2만 원 가고 3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무한대로 손실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략 자체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공매도 재개한다고 그 전에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시적으로 4월 말에. 네. 몇몇 종목은 쇼크는 있었지만 또 금방 또 회복을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 공매도 우려에서 좀 벗어나서 좀 본연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공매도보다는 그래도 매수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담을 좀 떨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요소 내로 들어간다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참 계속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참 야속하게 느껴지게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이번 달 들어서 8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수급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는 사실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는 내려갈 거야 이런 심리 압박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의 목소리를 외국인 수급 보고 내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누군가는 사면 누군가는 파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투자 주체가 뭐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외국인이 판다고 개인이 산다고 꼭 나쁜 거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작년에 예를 놓고 봐도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코스피가 1,400대까지도 하락을 했지만 그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네. 수십조를 매도를 했고 그거를 저가에 산 분들이 다 동학개미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반드시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승리한다라고 볼 수 없고 또 뭐 개인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은 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운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규칙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시장 비중을 10%로 책정을 했는데 코스피만 뭐 유독 주가가 크게 올라서 비중이 뭐 15%로 늘어났으면 기계적으로 그 5%를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내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주가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좀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주가가 하락을 하면 또 사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삽니다. 편입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좀 어떤 마켓 메이킹을 할 수도 있고 좀 큰 하락을 지지해주고 너무 주가가 과하게 오를 때는 좀 매도를 해줘서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고 기관 매도가 많아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만의 다 이제 정해진 룰이 있어서 최근에는 또 이제 뭐 패시브 펀드나 이런 쪽은 거의 계산에 의해서 소위 기계가 매매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AI가.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또 주식을 현물을 사면서 파생해서는 또 뭐 팔고 거꾸로 할 수도 있고요. 주식은 팔면서 뭔가 또 파생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매도인 것 같지만 실질 전략은 뭐 중립일 수도 있는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너무 수급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격이나 가치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가치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분 다운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공매도나 인플레나 수급적인 요소도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요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답변을 건네주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딱 출연하시자마자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어요. 가치주의 전성시대 마침내 꽃을 피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반짝 반등인지 아니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 얼마 전에 인터뷰 제가 봤었거든요. 이 고모님께서 가치주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5월 중순경에 쓰셨더라고요. 그럼 소외받았던 굴뚝이나 뭐 금융이나 뭐 음식료나 통신 이런 쪽이 최근에는 뭐 반도체 배터리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이면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분 이상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길게 봐서는요. 네. 이게, 네. 이게 사이클 자체가 이 가치주 사이클은 좀 지루하고 길고요. 네. 과거 경험상 보면은 성장주 사이클은 아주 빠르고 강하게 가는 경향이 좀 강했죠.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제 1998년, 9년, 2000년 정도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이제 닷컴 버블이 몰아치면서 성장주가 크게 올랐죠. 주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해요.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2000년 한 4월부터 이제 가치주 사이클로 돌았었어요. 20년 전을 돌이켜 보면 그게 13년을 갔거든요. 가치주 사이클이 13년 동안 이제 많은 가치 투자자가 이제 굉장히 행복했던 네. 그런 나날이었고 2004년부터 이제 강력한 그로스 사이클이 도래를 해서 과거 6년간은 성장주가 크게 득세를 했고 미국을 놓고 봐도 이제 미국은 이제 리만 사태 이후를 놓고 보면 미국의 지수가 뭐 한 5, 6배 올랐다면 미국의 성장주는 그거보다 한 3배 이상 올랐어요.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올랐고 반면에 미국의 가치주는 인덱스가 한 5, 6배 오를 동안 한 2, 3배밖에 못 올랐죠. 그냥 성장주, 가치주 비교해보면 한 7, 8배 가격 차이가 나버린 거고요. 최근을 돌이켜봐도 과거 한 4년간 미국의 가치주는 성장주 대비 한 90% 언더퍼폼했어요. 근데 최근에서는 보면 이제 올 들어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네. 미국의 가치주가 미국의 성장주보다 한 20%를 한 5월 7일 기준까지 봤을 때 20%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가치주가. 이거는 6년 만에 처음 일어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질을 이제 짚어보면 이제 왜 그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어떨 때는 가치주가 오르고 왜 성장주가 오르고 왜 이러지? 하고 돌이켜 보면은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는 이제 3가지거든요. 네. 어떤 자산이든 이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안전하냐,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이게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이제 안정성은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과거에 쌓아 올린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 가치는 이제 수익 가치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건 성장 가치.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수익 가치를 추구하고 성장 가치를 추구하고 자산 가치를 추구하는데 대부분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는 쉽게 바뀌지 않는데 외부 환경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성장 가치 쪽에 인기가 많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뭐 땅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자산 가치주에 쏠릴 때도 있고 예전에 뭐 92년도처럼 처음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시장을 개방했을 때 그때는 그냥 PER이 낮으면 다 주가가 올랐어요.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멘트든 농약주든 뭐가 됐든 간에 PER이 1배면 다 10배 가서 주가 10배씩 다 올랐거든요. 그건 뭐 수익 가치주 장이었죠. 근데 지금 과거의 환경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키워드가 저성장 저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미 국고채 10년이 0.3%까지 갔었죠. 그래서 뭐 다 제로 금리를 간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런 얘기까지 퍼졌는데 그러니까 성장주가 주목받았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집니다. 살짝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장주의 가치를 계산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는 기법을 써요. 네. 그러니까 DCF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DCF라는 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앞으로 벌 돈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그 할인율을 이자율을 써요. 네.
이자율을 쓰기 때문에 이자율이 0.3일 때와 뭐 지금 1.6, 1.7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가격이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주요 팩터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치주를 사고 성장주를 팔고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가치주를 팔고 성장주를 사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패시브 매매, 주로 AI나 뭐 이런 기계들이 네. 하는 매매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다르게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가 만약 1%라고 하면 어쨌든 1년에 1%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가 채권을 사든지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 이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의 이제 역수가 이제 P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PR은 뭐 내가 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PR이 낮을수록 좋죠.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1%란 얘기는 PR이 100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이제 단리로 보면 복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채권을 사서 원금을 회수하는 이제 매년 1%씩 100번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100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평균 PR이 뭐 14배, 15배 이렇게 따지면 뭐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다니면 1년에 한 6, 7% 버는 거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금이 옮겨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자금은 반드시 일드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1%니까 뭐 물론 0점 몇 도 갔었잖아요. 그때는 성장주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PR이 50배, 100배 그러면 좀 비싸잖아요, 평균보다. 네. 근데 금리보다는 낮거든요, 50배면. 금리는 100배잖아요. 100배는 1% 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PR이 50배면 2%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1인데 우리는 2% 벌고 배당도 하고 성장도 하기 때문에 아주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가. 근데 반면에 금리가 올라 버리면 예를 들면 뭐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향후 뭐 3년, 5년 뒤에 서서히 금리가 올라서 한 2, 3% 갈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3%를 가버리면 금리가 PR이 졸지에 이제 33배로 뚝 떨어져요. 네. 채권의 PR이.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하니까 PR이 주식이 낮아야 돼요. 그 일드는 높아야 되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주식의 적정 PR은 한 16배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논리가 형성돼 버리면 이제 50배, 100배짜리 성장주는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거죠, 갑자기. 근데 여전히 뭐 PR이 5배인 주식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일드가 20% 나오는 거잖아요. 뭐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한 200억 버는 회사는 연간 20% 버는데 금리가 3% 가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죠, 금리보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가 좀 각광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저성장이죠. 이제 지금 계속 저성장 국면이 유지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이 둔화되면 성장주가 훨씬 많이 올라요, 주가가.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강해지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꾸준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쏠려버리고 반면에 이제 가치주는 외면을 당하게 되는. 근데 이게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국가나 산업 기업도 영원히 주가가 그쵸.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성장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뭐 좀 쉬어갈 때도 있고 역성장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성장하기는 쉽지 않으니 성장주 찾기도 좀 어렵고 이제 더 이상 팔 우물이 없으니까 좀 고여 있는 물을 정화해서 마시는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과거 성장의 결실을 일시에 취하려는 움직임이 이럴 때 나타나요. 어떤 기업이 10년간 크게 성장은 못했지만 따박따박 돈 잘 벌고 곳간에 재물이 두둑하게 쌓여있고 안정성이 부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가치주들의 이 관심 받음은 장기적 관점으로는 앞으로 충분히 더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예. 그러면 가치주 내에서 한번 좀 좁혀 볼게요. 어떤 쪽을 좀 유망 있게 보시는지. 사실 제가 봤던 인터뷰에서는 지주사 쪽, 고배당 쪽 이렇게 관심을 갖자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내용과 함께 혹시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종목명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도 뭐 제 뷰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저평가된 카테고리는 지주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언더퍼폼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이제 고배당 쪽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좀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맞아요. 물론 이유들은 또 조금씩 있어요.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배당을 많이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뭐 KTNG 같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5.6, 5.7 정도 나와요. 그냥 따박따박 1조씩은 버는 회사고, 시가총액은 뭐 10조, 11조 정도 되고요. 근데 안정적인 사업 구조죠. 근데 또 ESG 열풍이 몰아치면서 안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에 반영이 돼 있는 네. 거겠죠. 지주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지주사 중에서 또 자회사 실적이 좋으면서 꽤 시세가 오르는 지주사도 있고요. 안 그런 기업도 있고, 뭐 삼성물산 같은 기업은 뭐 여전히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소지주사가 좀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예, 시가총액이 좀 적은 기업들, 3천억 이하의 중소지주사 같은 경우는 거의 PBR 0.3대가 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돈 이익도 꽤 나고, PER도 낮고 PBR도 낮은 중소지주사를 좀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혹시 그게 어떤 지주사일지는 곤란하신가요? 그건 조금. 네. 예, 저희가 좀 자력으로 한번 잘 찾아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됐고요. 2분기 실적 이후 하반기 시장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라던가 혹은 이슈라던가 키워드 어떤 걸 잡고 예. 가야 될까요, 저희? 일단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이되는 과정이고요.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방향성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을 좀 뭐 회복, 안정화, 정상화, 균형 이런 키워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너무 많은 괴리가 벌어졌던 것도 좀 좁혀질 거고,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치와 성장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이 괴리를 좀 급격히 메운 경향이 있습니다. 좀 가파르죠, 최근에 가치주의 상승은. 이것도 좀 완만하게 조정이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여지가 남아있지만은 가치와 성장의 괴리가 메워지고 나면 그 다음 스테이지는 좋은 성장주와 좋은 가치주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장주,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군을 이뤄서 올랐잖아요. 네. 성장주만 다 가든지 가치주만 다 가든지, 이제 그런 국면에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거고요. 모든 바이오가 다 오른다든지 모든 배터리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배터리 중에서도 이 와중에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이 좀 차별화돼서 좀 가는 거고, 가치주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극도의 저평가는 좀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너무 심하게 싸다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래도 가치 중에서도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든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 회사는 뭐 지금도 여전히 싸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이익은 충분히 창출할 수 있고,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지배구조 개편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좀 벌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언제나 주식시장은 이 가치 대비 가격이 싸게 책정된 종목을 집중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분법적인 대응보다는 성장하는 가치주 혹은 안정성이 담보된 성장주, 이런 식으로 조금은 유연하게 우리가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채원 고문님 자리해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